이렇게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 행정사 시험에서 이미 여러 번 나온 아주 좋아하는 주제들 이걸 틀리면 답이 없겠구나. 반대로 말하면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대비하면 일단 기본 점수 아주 쉽게 획득하고 들어가겠구나. 방향이 잡히죠? 네, 7번. 자, 나카무라 스무르대 정책 집행제 유형인데 이게 상당히 객관식 문제 만들기도 좋고 그래서 각종 객관식 시험에서 매우 많이 나와요. 일단 행정사 시험에는 2번이 나왔는데 좀 쉬운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복잡한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5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기 그대로입니다. 고, 지, 협, 재, 관. 제가 일부러 순서 고지협재관, 고지협재관 이 순서를 알려주는 게 이 순서가 이 이론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앞으로 이게 좀 더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고지협재관 구분할 때 결정자가 어디까지 하고 집행자가 어디서 붙어 하는가 요것만 봐야 돼요. 엉뚱한 키워드로 구분하려고 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 헷갈려요. 엉뚱한 명사, 형용사 잡으면 안 돼요. 오직 결정자는 어디까지 하고 집행자는 어디서 붙어 하는가. 이 문제 풀어볼게요. 집행자가 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것. 고지협재관이 되겠습니다. 고지협재관. 고지협재관. 고가 집행자 역할이 가장 적고요. 고지협재관으로 갈수록 집행자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도 이미 있었는데 이거는 반대편이었어요. 반대편. 또 여기에 하필이면 또 고지협재관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보충을 해드릴 건데 일단 결정자가 세부적인 정책 내용까지 결정하며 집행자들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 아주 제한된 부분의 재량권만 인정받고 정책 목표 달성에 노력한다. 이 말은 결정자가 정책 내용을 전부 다 정해주고 집행자는 시키는 대로만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아주 제한된 재량권밖에 없어요. 기술적 실천을 위한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집행자의 재량권이 적은 거 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고지협재관 순서로 결정자가 하는 역할, 집행자가 하는 역할. 자, 고지협재관 순서로 집행자가 하는 역할이 커진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배운다 하더라도 요 순서, 요 감을 잡고 있으면 어디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결정자는 어디까지 하느냐, 집행자는 어디서부터 하느냐. 오로지 이걸로 구분해 된다는 거. 바로 보이죠? 오케이. 자, 아무튼 이미 2문제나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8번. 자, 8번은 오랜만에 노란색이 떴어요. 오랜만에. 근데 중요도 A라고 달려있네? 무이사 결정론은 행정사에서는 처음 나왔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행정사에서도 미친 듯이 나올 겁니다. 무이사 결정론은 각종 객관식 시험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예요. 행정사에만 이제 나왔을 뿐 이거는 앞으로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나올 겁니다.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엘리스주의, 다운주의는 배웠죠? 근데 다알의 다운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무이사 결정론이에요. 자, 바흐라 바르체의 무이사 결정론인데 이게 맞나? 한자를 오랜만에 쓰려니까 써지질 않네. 삐져나오면 안 되죠, 이거. 없을 무자. 이게 제가 한자 쓸 일이 없는데 무이사 결정론 할 때 무자를 써야 돼. 저 한자, 영어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의사결정이 없이도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다알의 고전적 다운주의, 다알은 사회에서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조정 타협 과정을 거쳐서 그걸 정부로 요구하면 정부가 알겠습니다. 뭐 엘리트가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정책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봤는데 바흐라 바르체가 보기에는 아닌데 정부 엘리트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들은 척, 만 척, 모른 채 어떤 경우는 억압하는 경우도 있더라. 자,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A랑 B 중에 너 A 해!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 제발 B 해주세요. 엘리트들이 사회가 자꾸 B 해주세요, B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뭐라고?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A를 결정한 적은 없지만 사회의 요구를 억압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 행사의 두 얼굴로서 의사결정을 통한 권력, 무의사결정을 통한 권력, 그리고 바하라바르트는 무의사결정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보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걸 엘리트들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트론적 관점이에요? 다원주의론적 관점이에요? 그렇죠. 좋아요. 다원주의를 비판하면서 엘리트론을 계승 발전시킨 신엘리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엘리트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신엘리트론. 이런 문제 미친 듯이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었고 미친 듯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건 주로 니은의 정책 의제 채택 과정에서 이거 사회 문제 해결해 주세요, B 해주세요. 그걸 차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정 과정, 집행 과정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의제 채택을 하긴 했는데 결정할 때, 그러니까 정책 만들 때 빼불어.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긴 했는데 집행할 때 빼불어. 다 일어날 수 있고요. 니은도 이미 뭐 미친 듯이 나왔던 출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기억이지 무의사결정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무의사결정은 여기서는 엘리트, 의사결정자,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건 엘리트들이 뭐 공익을 위해서, 엘리트들이 뭐 잘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이 엘리트들이 내 이익에 대해 뭔가 도전하는 요구가 올라오니까 억압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자기의 사익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남은 건 무의사결정의 수단들.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사회 요구를 안 들어주는 거, 뭐 들어주는 척만 하는 거, 들어주다 마는 거, 억압하는 거 다 수단들이고요. 폭력이 동원되기도 해요. 디귿은 좀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시험 출제자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문인데 뭔가 의사결정 안 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게 무의사결정론이래. 근데 뭐 폭력, 테러 행위 이런 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 요구를 폭력적으로 뭐 테러 행위를 통해서 억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무의사결정의 수단 맞아요. 그러니까 디귿 같은 문장 쏠쏠이 출제 포인트로 활용을 합니다. 오케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였고 이 문제 정답은 기억 디귿이고 앞으로 제가 방금 전에 몇 가지 던져줬죠. 그런 것들도 다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중요도 A입니다. 특A예요. 특A. 9번.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공부 X라고. 주황색은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 X. 자, 뭐 나올 수는 있어. 그냥 틀리면 됩니다. 그것도 틀리기도 힘들걸요? 실제 체제를 모방한 모형을 활용하는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기법. 이 중에서 브레인스토밍 정책 델파이. 이 중에서 이 두 가지. 두 가지는 워낙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워낙 자세히 배워요. 이게 아니라는 건 바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셋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체제 모방, 학습, 시뮬레이션, 교차 영향 분석. 교차 영향 분석도 살짝은 배워. 물론 뭐 자세히 배울 필요는 없겠지만 델파이 분석이든 정책 델파이든 여러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서로 교차적인 영향을 분석하면 교차 영향 분석이에요. 이 정도는 배워. 뭐 둘 중에 하나고. 실제를 모방한 모형을 활용한다. 시뮬레이션. 그냥 행정학 공부 안 한 사람도 찍으면 4번을 찍을걸요? 그리고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된다? 더 확실하게 커트라인 넘는다. 왜? 더 중요한 걸 더 많이 반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 공부 범위를 넓힌다라고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48시간으로 바뀌고 그런 거 없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부분에 더 많이 쓸수록, 집중할수록 더 확실하게 커트라인이 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공부하지 마세요.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고. 10번.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이미 몇 번 나왔는데요. 아주 쉬운 주제. 왜냐하면 너무 이분법적이죠? 기계적 구조가 우리 앞에 관료제 나왔잖아요. 관료제가 대표예요.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를 극대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하면 되겠죠. 근데 유기적 구조는 뭐죠? 환경 변화가 심할 때 계속 변화에 적응을 해야 돼요.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적응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책임관계가 모호하다는 게 유기적 구조의 특징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하는 일도 바뀌어, 책임도 바뀌어. 일단 정답 1번이 나오고 다른 거 보시면 표준운영 절차는 딱 정해진 업무 매뉴얼이에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야 표준운영 절차를 만들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죠. 좁은 직무 범위가 한 사람이 하나만 죽어라 하는 분업 방식이에요. 분업 방식이 가능하려면
역시 환경 변화가 적어야 되겠죠. 계층제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정해진 목표를 위해 시킨 대로 해. 역시 환경 변화가 적어야 되겠죠. 공식적 몰인간적 대면관계는 뭐 계층제적인 명령이든 분업화된 업무든 규칙이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다 기계적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행정사 시험에 기계적 조직과 학습 조직 비교를 시켰는데 학습 조직은 유기적 구조의 대표적인 조직이에요. 그리고 뭐 학습 조직만의 또 구체적인 출제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기계적 조직과 대비할 때는 너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쉬워져요. 기본서처럼 공부하시면 됩니다. 1번 기계적 조직은 위계적, 경직적 조직 문화. 아까 계층제를 기반한다라고 그랬고 학습 조직처럼 유기적 조직은 적응적인 조직 문화.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돼요. 그리고 2번 보시면 밑에 줄 과업을 상세히 규정한 표준화 분업화. 앞에서 계속 겹치죠. 기계적 구조예요. 근데 환경 변화에 따라 구성원들이 알아서 대응하는 거. 조직원의 재량과 책임, 유기적 조직, 학습 조직. 4번 기계적 조직은 계층제, 수직적 구조죠. 그다음에 유기적 조직, 학습 조직도 마찬가지 수평적 구조. 그다음에 기계적 조직은 정보가 최고 관리층에 집중. 계층제를 바탕으로 하니까 정보도 집중. 유기적 조직, 학습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데 특히 또 학습 조직에서는 조직 구성원 전체의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바로 다음 문제가 또 나옵니다. 좀 이따 바로 볼 거니까 이 정도만 보고 11번 보니까 자 다시 2023년도 문제인데 학습 조직이에요. 학습 조직. 자, 학습 조직은 뭐다? 5번에 구성원은 조직의 공식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등. 그리고 3번에 수평적 구조, 팀을 바탕으로 하는 등. 수평적으로 구성원들이 권한을 다 공유하고 정보도 다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학습 조직은 개별적인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조직 전체가 공유하여 조직 전체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보다 부분 중시 아니고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하는 거죠. 조직 전체적 학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학습 조직의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예요. 뭔가 부분, 개인, 부서, 별로 끊어지는 것처럼 말하면 땡. 정답은 4번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 구성원들의 아까 재량권도 앞에 문제 있었고 권한 강화. 리더 같은 경우에는 뭐 사려 깊은 리더십 되게 추상적으로 썼지만 이게 구성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뭐 인센티브,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방금 봤던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 자, 그리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요. 학습 조직 자체에 대해서 낸 문제도 있고, 자, 과거에도 학습 조직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험이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활동. 다른 사람들의 시행착오 경험을 다 공유하는 겁니다. 구성원 권한 강화를 통한 학습기. 그다음에 관계 지향성 집합적 행동. 조직 전체적인 행동을 말하죠. 전체적인 학습과 관련된 단어들. 12번 동기부여 이론. 자, 12번 동기부여 미친 듯이 나오는 동기부여 이론. 자, 여러분들 거의 뭐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조금 힘들겠지만 일단 12번, 13번까지 하면은 나름 뭐 조직 이론과 관련된 이론들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서 뭐 여러분들 1시간 정도 집중할 수 있잖아요. 자, 12번, 13번 정도 하고 나름대로 좀 나름 휴식을 취하고 멈춰놨다가 계속 이어 들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점점 더 속도를 높여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하는 취지들은 다 흡수하셨을 거예요. 자, 동기부여 이론 역시 뭐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엄청나게 나오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 여기 있는 학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3번에 동기부여 이론의 기본 틀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죠. 그리고 내용이론, 과정이론 각각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물어보는데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은 내용이론이죠.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여기에 학자들 이론들 엄청 많지만 공부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런 거 다 풀려요. 그리고 자,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이 모든 사람의 욕구계층은 정해져 있다. 생존, 안전, 사회적, 존중, 자아실현 욕구로 정해져 있다. 생한사존자라고 할게요. 정해져 있다. 그런데 맥클리랜드는 모든 사람이 비슷한 욕구계층을 갖고 있다 라고 했던 매슬로우 이론을 계승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별로 욕구계층에 차이가 있다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매슬로우와 맥클랜드 지금 차이 나는 부분, 이 부분을 출제 포인트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엘더퍼 ERG론도 매슬로우하고 비교돼서 어마어마하게 출제되죠. 매슬로우 ERG론하고
밑에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하고 엘더퍼의 ERG 이론 두 개 비교해서 엄청나게 출제되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욕구를 계층화하는 겁니다. 매슬로우는 생활사존자, 엘더퍼는 ERG, 존재, 관계, 성장, ERG. 계층화한다는 점은 똑같고 그 외의 차이점들 어마어마하게 출제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좀 생략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허츠버그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 동기 요인, 불만족을 방지하는 요인 위생 요인은 완전히 별개야. 엄청나게 출제됩니다. 서로 같은 차원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영향을 준다, 다 땡. 완전히 별개다. 다 너무너무 중요한 출제 포인트였고 정답은 4번. 그리고 이전부터 과정 이론이냐 내용 이론이냐 구분시킵니다. 매슬로우 이미 출제가 됐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욕구 5단계론 같은 겁니다. 생활사존자 5단계니까 내용 이론. 그리고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 이요인 이론,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같은 거예요. 자, 일단 인간의 욕구를 계층적 구조로 나누어 설명한다를 땡으로 냈는데 계층화는 매슬로우랑 엘더퍼예요. 매슬로우랑 엘더퍼. 허츠버그는 이원화라고 그래요. 이원화, 동기, 위생 요인을 완전히 별개로 적용한다. 이원화. 그리고 3번 모든 욕구가 동기부여하는 게 아니죠. 오직 동기 요인, 좀 상위 욕구와 관련되는 동기 요인만 동기부여하고요. 위생 요인은 전혀 동기부여 못한다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2번 위생 요인 같은 게 뭡니까? 하위 욕구예요. 하위 욕구. 하위 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계층의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게 없죠. 하위 욕구랑 상위 욕구는 완전히 별개야. 하위 욕구, 위생 요인 쪽이랑 상위 욕구, 동기 요인 쪽이랑은 완전히 별개야. 이게 또 반복 출제가 된 겁니다. 자, 13번. 자, 조직구조 설계시 고려해야 될 기본 요소. 이건 좀 쉬운 거죠. 자, 이건 제가 굳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5번만 보시면 1차적 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게 개선 조직이고 이를 지원하는 게 참모 조직이죠. 개선 조직이 계층제에서 기본적으로 명령 결정되고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옆에서 수평적으로 측면 지원해주는 게 참모 조직. 자, 그리고 나머지 개념들도 이미 여러 번 물어보고 있어요. 조직 구조에 대해서 뭐 표준화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집권화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미 잘 물어보는 주제들. 역시 공식화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분권화 문제도 있네. 그리고 14번. 자, 여기서 뭐 힘드신 분들은 이제 12문제 남았는데 앞에는 뭐 제가 제 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 부연 설명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고 여기서부터는 딱 30분만 더 할 거예요. 30분. 그래서 나머지 12문제 좀 쉬었다 하실 분들은 잠시 저를 멈춰두시고 저는 이제 계속 하겠지만 저도 힘들어요. 저는 힘든데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듣는 입장은 더 집중하기 힘들고 또 체력이 딸릴 수 있으니까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끊었다가 보더라도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끝까지. 자, 잘 쉬셨으면은 또 가봅시다. 자, 14번 직위분류제. 이거 일단 행정사 시험에는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 역시 특 A입니다. 특 A. 무의사결정하고 뭐 직위분류제 지금 요 14번 문제 이거는 S급이에요. S급. A를 뛰어넘는 S급.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1번 직위분류제의 개념은 조직 내의 직위들을 각 직위에 배당된 직무의 뭐 종류, 난이도, 책임도 등 직무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데 6가지 개념으로 분류를 하죠. 자, 일단 4번을 보시면 직렬이란 종류만 유사한 거예요. 종류만. 그리고 난이도, 책임도, 곤란성 섞어 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 못하겠지만 직렬은 종류만 유사한 거 모아놨을 때 되게 길쭉한 개념이죠. 이 안에서 더 쪼개면 직류가 되는 거예요.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그 다음에 직렬 여러 개를 묶어내면 직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전에 곤란성, 난이도, 책임도만 유사한 게 있어요. 종류는 다르고 곤란성, 난이도, 책임도만 유사한 거. 이걸 등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종류도 유사해지는 거. 종류도 유사해지는 거. 은 직급이라고 합니다. 직급. 종류도 유사해지는 건 직급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5개를 했잖아요. 다 쪼개고 나면 한 명의 직무 단위가 나와요. 그걸 직위라고 합니다. 직위란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그럼 6개 나왔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해설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너무 자세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앞으로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핵심만 배워봅시다. 여러분들 보통 조직 이렇게 세모로 피라미드 형태로 그렸을 때 요건 제가 업무의 종류를 구분한 거예요. 자,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는 일들. 요건 뭐냐? 요건 난이도 책임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난이도 책임도가 쉬운 거, 위로 갈수록 난이도 책임도가 어렵고 뭐 책임도가 높은 거, 이런 개념이겠죠? 됐죠? 여기서 직열, 아까 제가 세로로 길쭉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직열. 요 개념은 자, 요 노란 영역은 종류는 비슷합니다. 종류는 비슷해. 종류는 유사하고 대신에 난이도 책임도는 다양하죠. 난이도 책임도가 다른 것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직열은 종류만 유사하다. 난이도 책임도는 다르다. 그리고 유사한 것 기준으로 외워버리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려요. 직열종. 자, 종류랑 성질 섞어 쓰고요. 난이도 책임도 곤란성 이런 거 섞어 쓰는데 자, 종류의 종 제일 많이 쓰니까 책임도의 책 두 개, 두 단어로 했을 때 직열종. 그다음에 직류는 직열 내에서 쪼갠 거. 직류는 직열 내에서 쪼갠 거. 쉽죠? 직류. 그다음에 직구는 직열 여러 개를 묶어낸 거. 자, 직열 여러 개를 묶어내면 직군. 그리고 요 개념은 등급이에요. 자,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 거. 가로로 길쭉한 건 등급이 되겠습니다. 등급. 이 파란색 영역을 보니까 종류는 다양해. 근데 난이도 책임도는 다 똑같죠. 여기는 종류는 다른데 난이도 책임도가 유사한 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유사한 거 기준으로 외우기로 했죠? 등급책. 등급책.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일부. 자, 이 안에서 일부. 등급 안에서 일부. 난이도 책임도는 당연히 유사하고 종류도 등급보다는 더 유사해졌죠. 자, 종류도 등급보다는 유사해졌죠. 그래서 종류도 유사하고 난이도 책임도도 유사하다. 직급 종책. 이게 3번에 직급 종책. 자, 그러면 다시 직열종. 그 문제 잘 풀립니다. 직류는 직열 내에서 더 쪼갠 거. 직구는 직열을 모아놓은 거. 그다음에 등급책. 종류는 다르고 난이도 책임도만 유사한 거. 등급. 직급 종책. 종류뿐만 아니라 난이도 책임도 다 유사해지면 직급. 다 쪽에서 한 명의 직무 단위가 직위. 그럼 6개 다 나왔고. 자, 이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 또 나오면은 바로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 근무성적 평정 방법. 강제배분법 자체는 처음 나오는 거긴 한데 근무성적 평정 방법은 이미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건데 강제배분법은 항상 이거 나와요. 또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자, 강제배분법의 정의, 성적 분포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여러분들 뭐 대학교 때 상대평가 방식 있잖아요. A 몇 %, B 몇 %, C 몇 %. 이렇게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강제로 비율이 배분되어 있다. 강제배분법. 그러면 각종 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요. 평균자의 편견이나 등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데 특히 분포상 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집중화, 엄격화, 관대화, 분포상 오류들. 분포상 오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걸 고르시 하면 강제배분법이 되겠습니다. 자, 분포상 오류 뭡니까? 점수가 한쪽에 쏠리는 거죠. 높은 쪽에만 쏠리거나 뭐 집중화 여기 있는 거는 중간에만 쏠리거나 이런 것들. 강제배분법에서는 쏠리는 게 불가능해요. 왜? A, B, C, D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쪽에 쏠리는 게 불가능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이제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행태 기준 척도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볍게만 보시면 직무별로 바람직한 행태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행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 이렇게 점수 등급을 쫙 나눈 다음에 피평정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너의 행동은 몇 점짜리야 이렇게 점수를 매겨나갑니다. 이거는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행태 기준 척도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도표식
도표식 평정척도법이 가장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가장 간단하고 제일 많이 쓰는데 각종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행태 기준척도법, 강제배분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이렇게 행태 기준척도법 물어보고 작년 문제 강제배분법 그 자체는 물어봤는데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문제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근무성적 평정 방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문제점. 자, 일단은 자세한 건 본 강의에서 배우되 각종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떤 오류를 도표식 평정척도법이 방지할 수 있다는 다 땡이에요. 다 땡. 각종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개발하는 겁니다. 오케이. 보너스로 챙겨가시고 16번 징계. 자, 징계는 뭐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행정사에서도 이미 여러 번 나왔고 각종 객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일단 징계하면 파해, 강정, 감견이라고 하는데 파면, 해임, 강등이에요. 강등. 강임이 아니라 정직, 감봉, 견책. 제가 파해, 강정, 감견 줄여서 말할게요. 이게 징계 6가지고 1번 문제처럼 징계가 아닌데 여기다가 껴넣어서 땡! 엄청나게 내는데요. 이게 공무원이 잘못해서 불이익을 줬다라고 해서 전부 징계인 게 아니에요. 딱 이 6가지만 징계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별도의 제도예요. 근데 뭔가 징계라고 하면은 잘못했을 때 불이익 주는 전부를 말하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잘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들 미친 듯이 나오는데 해임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죠. 자, 알다시피 파면, 해임은 잘리는 거예요. 근데 파면은 5년 동안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3번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자, 계급만 내리고요. 잘리는 건 아니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직무 정지가 따라오는데 3개월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미친 듯이 나와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내요. 강등, 보수, 전액 삭감. 보수, 전액을 감한다. 그다음에 정직도 마찬가지예요. 자, 강등하고 정직의 보수 삭감인데 다 전액이에요. 자, 정직은 1에서 3개월 이하 기간으로 하고요.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직무정지, 보수, 전액을 감한다. 4번은 옳게 되어 있죠. 정답은 옳은 거 고르는 문제 4번. 자, 어쨌든 강등 정직에는 보수,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 자, 강등이든 정직이든 직무정지가 있죠. 일을 안 하니까 보수도 전혀 안 주는 거예요. 이게 16년도에 전액 삭감으로 바뀐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각종 시험에서 모든 시험이라고 해도 돼. 모든 객관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사 시험에도 16년도 전 문제는 제가 다 고쳐놨어요. 뒤에서 이따 보고 일단 감봉까지 마저 보고 가면 감봉은 1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자, 보수만 삭감하는데 감봉은 3분의 1 삭감이에요. 감봉은 3분의 1 삭감. 자, 다 외워야 됩니다. 미친 듯이 나와요. 자, 일단 이미 행정사 문제 징계에 대해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자, 옳은 거. 정직은 보수, 전액 삭감한다. 감봉은 보수, 3분의 1 삭감한다. 해임은 3년이 지나면 공무원 임용될 수 없다. 방금 전 문제랑 거의 똑같네? 그리고 예전 문제에서도 직위 해제, 징계 아닙니다. 뭐 직권면직, 직위 해제, 당연퇴직, 강임 다 징계 아닌데 징계인 것처럼 땡 잘 냅니다. 그다음에 강등, 보수, 전액 삭감, 정직, 보수, 전액 삭감. 물론 뭐 여기도 출제됩니다. 여기도 외우긴 외워야 돼요. 강등은 3개월 직무정지, 정직은 1에서 3개월 직무정지. 근데 뭐 더 잘 나오는 건 보수, 전액 삭감인데. 자, 13년도 이 당시에는 달랐어요. 제가 헷갈릴까봐 말하지 않을게요. 옛날에는 좀 달랐는데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 제가 옳게 고쳐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옳게 출제했던 거라서 제가 지금 기준으로 옳게 바꿔놓은 거니까 혹시 뭐 다른 교재에서 13년도 행정사 문제 이게 다르게 적혀 있어. 지금은 틀린 거예요. 지금은 전액 삭감. 혼동하지 마시고. 17번. 자, 이 문제는 처음 출제되긴 했는데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도 B가 달려 있습니다. 중요도 C가 달려 있습니다. C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뭐가 나오느냐? 각각의 장단점은 나와요. 이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고
뭐 공부 안 해도 그냥 맞추는 문제예요. 예산 내용의 일반적인 분류 방법에 대해서 이 4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도 4가지만 배우기 때문에 자동으로 맞춰요. 따로 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체는 C급인데 4가지 구분하는 거, 개념 구분, 장단수 구분, 이게 이제 앞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아직 안 나왔지만 개념 구분은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18번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우리나라 각종 예산 제도들 무지막지하게 많죠. 근데 여기 있는 5가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뭐 모든 강의에서 배울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완전 기본서처럼 공부하면 됩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5번에 각 중앙관세 장관, 기금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니까 재정사업 자율평가. 너무 쉬워요. 근데 1번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사업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 2번 단연도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장관과 협의하면서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집행할 때 총사업비 관리제도. 3번 좀 있다. 4번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예산 성과금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도의 개념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 제도들이고요. 이 문제를 한 방에 처리하면 돼요. 해설지 보면서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3번은 이건 민간 투자죠.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민간 자본을 공공의 SOC,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동원하는 것. 민간 투자로서 이건 이제 재무 이론하고 큰 관련성은 없고 총론에서 배우는 것. 민간 투자.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미 출제가 됐는데 1번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미리 예비적으로 하는 거죠. 나머지를 그 23년도 문제 설명 챙겨두시고. 19번 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전통적 예산원칙은 너무 중요하고 예산원칙끼리 구분시키는 문제도 잘 나오고 예외도 잘 나오죠. 근데 현대적 예산원칙은 전통적 예산원칙과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현대적 예산원칙 자체를 빠삭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취지 이해하고. 이 문제도 현대적 예산원칙 제대로 공부 안 했어도 전통적 예산원칙을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공부했다면 그냥 전통적 예산원칙 지우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나오는데, 자 기억 디귿이 뭔지 잘 몰라도 니은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계획대로 정확하게 지출해야 된다. 정확성, 엄밀성의 원칙이겠죠. 정확성, 엄밀성. 이게 예산과 결산이 일치해야 된다. 리을 예산 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된다. 명확성. 다 전통적 예산원칙이죠? 그거 알면 바로 지워서 푸는 거고요. 기억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뭐 계획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계획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뭐 효율적으로, 뭐 책임을 지고 집행해야 된다. 뭐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근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전통적 예산 원칙은 아니네. 디귿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공식적인 보고에 기초를 둬야 된다. 보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되고 그냥 전통적 예산 원칙은 아니네. 그래서 전통적 예산 원칙 쪽 빠삭하게 공부하고, 현대적 예산 원칙은 이렇게 전통적 예산 원칙을 지워서 푸는 문제. 이게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것만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도 문장이 아니라 그냥 바로 원칙 이름으로 냈을 뿐 현대적 예산칙 고려하고 해놓고 엄밀성 또 나왔네? 한정성, 사전승인, 명료성, 명확성 같은 거예요. 두 개 똑같은 거 또 있네. 이렇게 전통 예산칙 지워서 푸는 문제. 20번. 자, 이건 그 전 행정사 문제에서 약간 변화가 있는 부분이고 좀 의미가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20번 보고 있는데요. 자, 과거 기출문제에서 자치권 자체에 대해서 좀 냈어요. 근데 요거는 다른 객관식 행정학에는 거의 안 나온 내용이에요. 자치권 자체 문제 지금 한 번 나왔고 또 2번 나왔고, 근데 이건 행정사에만 독특하게 나왔고요. 다른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느냐? 단체자치, 주민자치. 단체자치, 주민자치. 이걸 미친 듯이 냅니다. 이거 단체자치, 주민자치. 이걸 미친 듯이 돼요. 근데 드디어
올해 행정사도 단체자치, 주민자치를 냈고 여기서 관련되는 게 자치권에 대해서 단체자치는 전례권, 주민자치는 고유권이에요. 고유권. 이렇게 훨씬 많이 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자치권 자체에 대한 문제는 뭐 기출문제에 있는 두 문제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단체자치랑 주민자치를 더 잘 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뭐 워낙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니까. 그죠? 자, 제가 이제 밥만 먹고 계속 이 행정학, 객관식 행정 기출문제만 10년 동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가 말하는 그대로 됩니다. 웬만한. 뭐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모르는 거 있어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라고 그래요. 제가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하지. 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단체자치, 주민자치 이걸 잘 대비를 해주시고 단체자치가 뭐냐? 뭐 이름에도 좀 티가 나죠. 단체. 뭔가 기관 이름이에요. 기관. 기관. 그러니까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뭔가 국가의 기관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급기관처럼.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국가,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겠죠. 근데 주민자치. 이름 그대로 주민. 주민들이 그 지역을 스스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국가, 중앙정부랑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원래 우리 주민들이 통치하는 거야. 그러면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에 대한 독립성이 강한 거겠죠. 그렇다면 자치권에 대해서 단체자치는 전례권이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 전례된 것이다. 근데 주민자치는 그게 뭔 소리야. 우리 지역에 대한 자치권은 우리 주민들의 고유한 권리지. 중앙정부가 준 거 아니야. 우리 거야 원래부터. 이런 입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4번에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파생 내지 위임된 것으로 보는 전례권 또는 수탁설은 단체자치고 주민자치는 고유권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를 또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일단 1번을 보시면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상대적 독립성이 뭐냐? 법으로 너네 지방정부 자치권 줄게 라고 중앙정부가 줬다라는 거예요. 단체자치죠. 법률상 뭐 형식적 독립성이 아니라 주민자치는 원래부터 우리는 독립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절대적으로 우리는 너네와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존재야. 이게 주민자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대의민주주의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겠죠. 이건 뭐 틀렸다고 볼 만한 게 없겠고. 자, 이제 2번, 5번이 남았는데 2번은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5번 내용은 좀 너무 지나치게 배경이 많이 들어갔고 2번은 그래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2번, 5번 함께 설명해 줄 건데 외우는 게 더 편해. 근데 살짝만 들어보세요. 자, 유럽 대륙계 국가, 프랑스, 독일, 뭐 대륙계 국가들은 단일 민족 국가라고 그래요. 단일 민족 국가. 거기는 뭐 우리나라처럼 민족이 거의 하나잖아요. 그죠? 유럽 대륙계 국가. 민족 국가라는 것은 단일 민족 국가예요. 이들은 국가가 강력하게 전체를 통치합니다. 단일 민족이니까 단체 자치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영국, 미국, 특히 뭐 미국 보세요. 주가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도 크고요. 주의 독립성이 어마어마해요. 미국은 각 지역, 주별로 독립성이 엄청나고 다 민족 국가죠.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별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양한 민족들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다 민족 국가, 영국, 미국처럼 영국은 뭐 다민족이라기보다는 4개 나라가 완전 자기들이 독립된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죠. 영국은 4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등등 다 자기들은 독립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월드컵도 잉글랜드 따로 나오고 스코틀랜드 따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영국도 그 지역의 독립성이 어마어마하겠죠. 이해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민자치겠죠. 영국, 미국, 영미형이 주민자치. 영미형이 주민자치. 자, 영미형이 주민자치. 네, 편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주민은 영미, 대륙. 영미가 사람 이름이죠. 영미는 주민이야. 영미는 주민이야. 유치하더라도. 이게 시험 공부에서는 또 실제 시험에서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영미가 주민이에요. 영미가 주민. 뜻입니다. 그래서 2번, 5번 다 단체자치라서 땡. 2번, 5번 다 단체자치라서 땡.
그다음에 얘는 이제 자세한 내용 볼 필요 없고요. 제가 참고용으로만 띄워놨고. 그다음에 21번. 자, 5문제 파이팅 해봅시다. 5문제. 자, 해설 강의가 길긴 하지만 저는 뭐 최대한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자체로도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시험 공부방에 뿐만 아니라 내용도 챙겨갈 수 있게끔 뭐 다 그냥 웬만한 것들을 다 일단 해주고 싶어. 근데 또 그렇다고 몇 시간씩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5문제 조금만 더 파이팅 해봅시다. 자, 행정사에서 이 출제 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 공무원 시험도 꽤 나와요. 꽤 나오는데 이 정도는 아닌데 행정사는 미친 듯이 냅니다. 자, 이거 구분하면 되겠는데 감수성 훈련 등 관료의 가치관, 신념, 태도 변화, 관료의 행태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행태적 인간관계죠. 이게 뭐 내용은 쉬워요. 이름에 다 힌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들 보시면 역시 구성원의 행동 양식과 관행, 신념, 뭐 구성원 관련된 행태겠죠. 이렇게 행태적 접근 방법 그런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공무원의 의식, 자세, 태도 역시 구성원의 행태와 관련된 부분이죠. 행태입니다. 행태. 근데 이 구조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구조가 아니라 얘는 행태. 이렇게 행태적 접근도 이미 여러 번 나왔고 1번에 또 있네. 행태적 접근에서는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분권화 등등 조직 구조와 관련된 게 구조적, 문화와 관련된 건 문화적. 여기 통솔범위 조정, 권한 배분의 개편다, 조직 구조죠, 구조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그것도 개방 체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모든 것들을 고려한다. 통합적 개방 체제. 이런 것들 다 나왔었고, 이건 이제 구조네요. 다 조직 구조에서 배웠던 것들. 구조. 몇 문제입니까 이게? 행정사 시험이 아주 좋아합니다. 뭐 내용은 쉬우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만 잘 나온다 챙겨두시고, 다 이름에 힌트가 있다. 그다음에 22번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건 이제 기본적인 것만 챙기면 돼요. 이게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22년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고, 그게 이제 공무원 시험이든 행정사 시험이든 나오고 있는데 나올 수 있는 규정들은 한정적입니다. 일단 법인이다. 법인이 아니다. 뭐 법인격이 없다 그러면 다 땡. 자,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죠. 자, 법인에 대해 지금 설명할 수 없고, 자,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죠. 여러분들에도 법 과목을 많이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빠삭하지 않나요? 자, 설명할 필요 없죠? 자,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공동의 목적을 위해 따로 만든 지방자치단체예요. 역시 법인이에요. 법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번, 3번. 자, 3번을 먼저 보시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의회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장을 줄 수 있는데, 단체장. 이건 꼭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 한 명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자, 가능합니다. 이 규정이 뭐냐? 자, 아니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만든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야. 그러면 그 의회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 의원들이 구성하는 게 좀 뭔가 맞아 보이고, 이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2번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단체장도 그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중에 한 명이 하는 게 뭔가 구조가 맞아 보이죠. 근데 단체장이든 지방의 의원이든 이런 게 있죠. 겸직 금지 조항이 있죠. 근데 자기들끼리 구성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 의원 단체장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요거 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5번. 요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나오면 이거 낸다라고 뭐 공무원 쪽에도 모의고사 만들어주고 했던 건데, 설치, 해산 다 마찬가지예요. 설치할 때든 해산할 때든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의결을 거친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요 설치든 해산이든 이 절차가 객관식으로 되기 딱 좋고 행정사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3번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 처리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당연한 것들이니까 읽어보시고, 3번을 보시면 자, 처음으로 현지성의 원칙이 출제가 됐어요. 현지성. 이건 도, 광역자치단체, 시군, 기초자치단체. 자,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기초에 더 많은 사무를 배분해야 되겠죠? 시군, 기초에서 먼저 처리한다. 이게 현지성의 원칙. 자, 원래는 기출문제 보시면 보충성의 원칙을 미친 듯이 냈어요. 뭐 사실 보충성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거 다 보충성이거든요. 기초자치단체에 먼저 사무를 주고 거기서 도저히 처리하기 어려울 때 광역,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저히 처리하기 어려울 때 중앙정부, 이런 식으로 보충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지방정부에게 최대한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내비두라는 거죠. 어쩔 수 없다면 보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급 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 단위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 돼. 그냥 내비둬. 보충성의 원칙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되고 기초 지방정부 우선 먼저 주고 도저히 못할 때 상급에서 보충한다. 보충성이에요. 지금 세 개 다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현지성은 조금은 달라. 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보충성이든 현지성이든 최대한 주민에게 가까운 쪽으로 업무를 주는 거예요. 보충성은 먼저 지방정부에게 주고 못할 때 위에서 보충이라면 현지성은 이것만 다른 거예요.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자치단체랑 어디서 할지 헷갈리는 거야. 사무가 경합한다라고 그래요. 광역 기초가 사무가 경합할 때에는 기초에 먼저 준다. 됐죠?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쪽으로 먼저 주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보충성이든 현지성이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현지성은 처음 나왔지만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들은 여태까지는 보충성만 주구장창 나왔지만 다른 것들도 챙겨야 되는 주제고요. 하나 더 보너스가 있는데 종합성의 원칙은 특별지방 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말고 특별지방 행정기관과 보통지방 행정기관 둘 중에서는 당연히 보통지방 행정기관 우선이 되는 겁니다. 특별지방 행정기관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보다는 원래 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행정기관에 먼저 주는 거죠. 여기까지 세 개가 계속 나올 겁니다. 24번 처음 나왔지만 중요도 C급이고요. 이건 공부 안 해도 그냥 푸는 겁니다. 지식행정에 대해서. 행정지식은 구조적이고 단기간에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죠. 지식이라는 건 계속 바뀌죠.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고요. 여기 분홍색 해야 되는데 소요된다는 소리고. 지식과 정보는 다른 거예요. 이런 건 좀 뭐 헷갈릴 수 있겠지만 개념 정의가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면 가공되지 않은 그 순수한 데이터를 말한다면 정보는 그게 좀 가공이 된 거예요. 가공이 돼서 의미를 가진 겁니다. 지식은 그걸 사용 가능하도록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좀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는데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지식과 정보가 다르니까 지식행정과 정보행정이 다르겠지 뭐. 근데 자 다르긴 다르지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대충 섞어 쓰죠. 그 다음에 3번 지식행정은 행정활동의 프로세스 개선, 과정 개선 필요하지 뭐. 4번 지식사회를 설계하고 지식화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극대화하는 걸 지식행정이라고 하겠죠. 5번 지식행정은 문제 해결 및 사회변화 예견을 위해 정보관리 기술 필요합니다. 정보관리 기술이 지식행정의 기본이죠. 우리 예를 들어 뭐 빅데이터 이런 거 기술 보시면 온갖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 나가죠. 그걸 이제 지식으로 축적해서 그에 맞춰주는 정책을 만드는 거죠. 당연히 뭐 정보관리 기술 지식행정에서 또 아까 학습 조직에서 배웠듯이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등등 요 문제는 그냥 쭉쭉 읽어보면서 해설지 보고 뭐가 틀렸네, 뭐는 맞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뭐 학습 조직이라든가 뭐 지식행정 그 자체에 대해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대비할 필요는 없음. 그러니까 뭐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요도 C급 자연스럽게 풀림. 틀려도 되고요. 마지막 25번. 자, 요게 신공관리론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대유행하다 보니까 신공관리론 처음 도입했을 시에 영국에서 도입된 제도, 뭐 미국에서 도입된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다른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행정사 시험은 꾸준히 냅니다. 행정사는. 그래서 행정사는 어느 정도는 대비해야 되는데 제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을 두 문자로 싹 따줍니다.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거의 다 영국이 출제 포인트예요. 영국, 중앙, 옆, 넥스트. 이게 넥스트 스텝스 프로그램 책임운영 기한을 도입한 거예요.
뭐 책임운영 기관에서 넥스트 스텝스 프로그램으로 도입했다도 배우고요. 영국 중앙역 넥스트 헌 시장의 최고 재무 능률 그래서 시민 헌장제도 의의가 있어요. 의 시장의 그다음에 시장성 테스트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성 테스트 시장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 따져요. 교재에도 써주고 영국은 중앙정부 위주로 개혁을 했어요. 뭐 중앙 집권적이다는 당연히 아니겠죠. 신공관리론인데 중앙정부를 먼저 개혁했고 넥스트 스텝스 프로그램으로 책임운영기관 시민 헌장제도 혹은 시민 서비스 헌장제도 어쨌든 시장성 테스트 의무경쟁 입찰 최고의 가치 프로그램 재무관리계획 능률성 정밀 진단 자,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어요. 책임운영기관만 나중에 자세히 배우면 되고 다른 건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를 좀 내더라. 그리고 행정사 시험에서 미국 자, 영국, 미국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공부하지 않아야 되겠고 이미 뭐 시장, 넥스트 스텝스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영국이죠. 그리고 미국은 딱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내셔널 퍼포먼스 리뷰. 자, 번역이 다양하게 바뀌니까 NPR, 내셔널 퍼포먼스 리뷰 나오면 미국이다. 내용은 다 신공관리론이에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내가 볼 시험은 이렇게 기출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출제 포인트든 어느 부분을 틀리게 바꿔내는지 출제 패턴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행정학 자체는 정말 어렵지만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제 OX 판별 특히 어디가 틀렸는지 판별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구나. 요걸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이고 자,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그동안 정말 어렵게 공부하면서 문제는 또 문제대로 안 풀렸던 거 이제 다 해결이 될 거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행정학 내용 자체는 뭐 해설 강의는 좀 어렵긴 어렵죠. 기초적인 내용을 좀 생략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걸 배우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그 감을 잡으셨으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밥만 먹고 이 행정사 기출문제만 분석해서 처음에 말했던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실현시켜 드릴 거예요. 뭡니까?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시켜서 확실하게 60점을 넘는다. 그리고 과정도 쉽게 이해하고 문제도 쉽게 풀리고 요거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하면 바로 행정학 합격, 1차 합격. 그리고 아낀 시간을 바탕으로 2차 공부 더 매진해서 동차 합격까지 가는 겁니다. 자, 긴 해설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